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번 주에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유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유행이 되고 있죠. 이, 굉장히 뭐, 사실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에 스페인 독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 질환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많이 괴롭혀 왔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은 세균과 바이러스 진료는 아니고요. 이 세균과 바이러스 유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진핵생물 중심으로 뭐 유전자 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유전학의 기본은 이제 유전학의 기초는 세균을 연구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특성들을 이용해서 역시 유전학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의 유전에 대해서 또 이들의 유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속에 있는 저 사람은 우리가 예전에 나병이라고 불리던 한센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나균은, 그 나병은 나균이라고 불리는 마이코박테리움 속에 속하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이 마이코박테리움 속에 있는 세균에는 나균 외에도 결핵균이 있습니다. 이 두 세균의 특징은 보통의 세균들은 세포 밖에서 증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세포 안에 들어가서 기생을 하게 됩니다. 좀 독특한 형태의 이 바이러스라고 세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장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 유전적 특성, 그다음에 또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유전자 교환, 즉 우리 유성생식과 같은 메커니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비슷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유전학 연구에서 세균과 바이러스 유전자 연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음,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 유전학에서 유용하게 이용한 이유는 먼저 번식이 굉장히 빠르죠. 세균은 뭐 하루만 오버나잇으로 키워도 수조 개의 세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손수가 일단 또 많고요. 자, 이렇게 번식 빠르고 자손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유전적 형질 연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반수체라서 모든 돌연변이가 직접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배체라서 우열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반수체라서 자, 돌연변이 유전자가 들어가면 바로 이제 뜨게 되는 거죠. 확인이 쉽게 될 수 있고요. 무성생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순수한 균주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성생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대다수의 이배체 생물들은 무성생식이 안 되기 때문에 순계라고 불리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자가수정을 해야만 됩니다. 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세균은 그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쉽게 배양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체 크기가 작다라는 거. 이제 앞으로는 유전체 시대인데 유전체에 대한 크기가 유전체가 너무 크게 되면은 좀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를 분리하고 조작하는데 필요한 기법이 이미 오래전에 개발되어 있고요. 또 사람에게 굉장히 의학적으로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많은 질병들을 야기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적으로 변형시켜 상업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균을 가지고 예전에 이제 우리 재조합 DNA 기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세균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고 그것들을 그 세균들이 합성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인슐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대량 합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류의 건강을 상당히 증진시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세균은 굉장히 다양하죠. 세균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핵생물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룰 애들은 진정세균 또는 세균이라고 불리는 그룹이고요. 그 외에 원핵생물로는 고세균 또는 고균이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둘은
겉으로 보면 몰라요. 워낙 작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유전체 구조라든지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세포에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세균은 모양은 일단은 뭐 몇 가지 고정되어 있어요. 막대 모양, 동그란 모양, 나선 모양,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심플하지만 어쨌든 모양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하고요. 크기에서도 굉장히 큰 세균 같은 경우는 거의 1mm에 닿을 정도로 1mm면은 잘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큰 애들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코박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에 기생하기 때문에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대사면에서도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리조비움이라고 불리는 세균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 서식하죠. 그래서 토양에 서식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질산염으로 이 고정을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애들도 있고요. 메탄을 합성하는 메탄 세균도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대사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사 그 산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세균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 우리 심지어 우리 몸 겉과 그 내부에도 굉장히 많은 매우 다양한 세균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또 최근 연구 결과 보니까 진핵생물과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단백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핵생물에서 염색체 분리를 이끄는 방추사는 미세소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미세소관은 튜뷸린이라고 하는 단위체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FTSG라고 하는 단백질이 대장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상식이 됐지만 세균과 우리 그 진핵생물, 또 세균과 고균, 또 고균과 진핵생물 사이에서 아주 빈번한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현재에도 누군가 어떤 세균이 저에게 유전자를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 유전자가 세균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세균이나 뭐 이런 애들이 정말 되게 독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균은 영원히 세균이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를 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좀 뭐랄까 그냥 고정된 종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영양성 세균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원영양성 세균은 어떤 세균 중에 야생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생형. 자, 야생형입니다. 야생형. 이 야생형은 야생에서 살아가야 되죠. 야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소가 풍부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영양성 세균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영양분이 있어도 스스로 그 최소한의 영양분으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수많은 다른 영양 성분들을 합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영양성 세균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원영양성 세균, 야생형 세균을 키우기 위한 배지 중에서 그러면 그 세균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분을 포함한 그 배지를 우리가 최소 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최소 배지에는 정말 몇 가지 들어있지 않아요. 그 최소 배지에 원영양성 세균을 이렇게 우리가 접종을 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 스스로 모든 걸 그 적은 성분으로부터 모든 걸 다 만들어내서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변이체 중에 원영양성 세균에 돌연변이를 가하게 되면요,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어떤 세균들은 특정 영양분들이 있어야만 자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양 요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영양 요구성 세균은 아까 말씀드린 최소 배지에서 살 수 없어요. 최소 배지에 예를 들어 뭐 아르지닌을 합성하는 그 대사 과정에 고장이 난 그런 영양 요구성 세균은 아르지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지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르지닌이 들어있는, 즉 최소 배지에 아르지닌을 포함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배지 위에서만 자랄 수가 있어요. 이런 배지들을 우리가 이 최소 배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말 돌연변이가 심해서 굉장히 많은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는 배지에서만 자랄 수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세균의 생장과 생식에 필요한 모든 성분을 포함한 배지를 우리가 완전 배지라고 합니다. 아까 최소 배지와는 정반대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그림에는 액체 배지와 고체 배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실험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액체 배지와 고체 배지를 이용한 실험들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액체 배지에는 자, 이 루프 쇠예요. 끝은 이제 백금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세균을 떠가지고 이 액체 배지에 넣습니다. 이 액체 배지 넣고 흔들고 오버나이트 하루 밤 동안 계속 흔들어주면 이 안이 원래 투명했던 액체 배지가 뽀얗게 변해요. 그 뽀얀 것들은 전부 다 세균들이 되겠죠. 그래서 세균을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밀도로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을 따로 분리시킬 수 없어요. 이 세균들 중에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여러 그 다른 종류의 뭐랄까 우리로 치면 사람과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균들도 개체간 이런 개체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개체간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고체 배지를 이용합니다. 고체 배지는 여기 있는 세균의 그 배양액을 희석시켜 가지고 너무 희석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촘촘하게 자라기 때문에 희석시킨 다음에 이 고체 배지에 스프레딩, 도말합니다. 도말하게 되면 띄엄띄엄 세포들이 떠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오버나이스로 역시 키우게 되면요. 오버나이스 키우게 되면 하나의 세포가 계속 증식을 하는데 옆에 세포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증식한 딸 세포들은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자라게 됩니다. 이 모인 그룹들을 우리가 콜로니라고 해요. 콜로니. 즉 하나의 콜로니는 하나의 모세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모두 다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자, 액체 배지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애들을 골라낼 수 없었죠. 같은 세포들을 골라낼 수 없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콜로니를 형성한 애들은 유전적으로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은 개체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제 그 세균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고체 배지가 되겠죠. 자, 세균은 굉장히 다양한 표현형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뭐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관찰 가능한 표현형들은 몇 가지 존재하지 않죠. 일단은 이 콜로니의 색깔. 자, 여기 보십시오. 왼쪽 그림 보게 되면 자, 여기 아주 좀 진한 붉은색에서부터 그냥 거의 흰색에 가까운 되게 다양한 종류의 색깔을 띠는 한 종의 세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체들이 다른 것이죠, 결국은.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요, 지금 콜로니가 어떤 건 작게, 어떤 건 크게 형성이 됩니다. 콜로니의 모양에서도 역시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즉, 우리가 직접 눈으로 관찰 가능한 세균의 표현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세균의 표현형은요, 우리 눈으로 관찰 가능하지 않아요. 세균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세균이 할 수 있는 대사, 세균이 할 수 있는 세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유전적 특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현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양 요구성 세균들을 우리가 골라낼 필요가 있어요. 영양 요구성 세균은 안녕하세요. 너 뭐가 부족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 세팅을 그렇게 해야만 해요. 자, 여기에 돌연변이 세균이 들어있는 어떤 그 세균 배양액이 있습니다. 이 배양액을 일단 지금 아까 얘기한 고체 배지에 키워요. 그러면 이렇게 콜로니가 여러 개 나오죠. 이 고체 배지는 완전 배지가 되겠습니다. 완전 배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돌연변이체도 다 살아갈 수 있는 배지가 되겠어요. 자, 이 콜로니가 만들어졌으면요. 벨벳 아시죠, 여러분? 벨벳으로 되어 있는 자, 이 벨벳을 씌운 어떤 요 도구를 이용해서 이 콜로니를 딱 찍습니다. 도장 찍듯이. 그러면은 벨벳 표면 위에 여기 콜로니에 있는 세균들이 일부가 붙어요. 그리고 이 벨벳을 자, 영양 요구성이 예를 들어 류신에 대한 그러니까 류신을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류신이 들어있는 배지 위에서만 자랄 수 있는
영양 요구성 세균을 골라내기 위해서 류신이 없는 배지와 류신이 있는 배지를 준비해 놓고요. 똑같아요. 나머지는. 여기다 얘를 찍습니다. 똑같이. 찍으면은 이위에 있는 세포들이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얘와 얘의 콜로니 모양은 똑같게 돼요. 그리고 류신이 있는 배지에서는 자라는데 류신이 없는 배지에서는 안 자라는 그 콜로니를 우리가 식별해냅니다. 그러면 얘를 골라내면 여기에 있는 이 콜로니를 구성하는 이 세균들은 류신이 있는 환경에서만 자라는, 즉 류신의 영양 요구성이 되는 그런 세균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자, 이런 테크닉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벨벳으로 된 걸 가지고 도장 찍듯이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드는 또는 세 개를 만드는 이런 기술을 평판복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영양성 요구성 세균은 제가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영양 요구성 세균인가? 영양 요구성 세균은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유전자 세균들이 이제 유전적으로 교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균이 무성생식을 하긴 하지만 유성생식과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또는 다른 세균으로부터 유전자를 서로 교환받는데 유전자를 교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세균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영양 요구성 유전자가 예를 들어 치환이 되었는지, 즉 원래 류신의 영양 요구성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영양성처럼 류신의 플러스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두 세균 사이에서는 유전적 교환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양 요구성 세균은 유전적 교배라든지 유전자 조작의 결과 연구를 확인할 때 이용합니다. 자, 이제 세균의 염색체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요? 세균은 여기 지금 대장균에 대장균을 터트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대장균 안에 들어가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똘똘 말려서 들어가 있겠죠. 굉장히 압축된 형태로. 자, 보통 세균의 유전체는 지금 대장균도 그렇지만 하나의 그냥 동그란 유전체, 염색체 하나에 가지고 있습니다. 염색체 하나.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죠. 어떤 세균들 같은 경우, 즉 콜레라균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를 두 개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는 리조비움 같은 세균들은 세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세균 염색체 특징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인트론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 인트론이 거의 없고 단백질 대부분이 거의 다 이제 조절 유전자를 빼고 대부분이 단백질을 암호화한 유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세균의 유전체의 특성은 플라스미드를 가진다는 것이죠. 자, 플라스미드 굉장히 유용합니다. 플라스미드는 염색체 이외의 작은 원형 DNA 분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플라스미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먼저 이 플라스미드 안에도 유전자들이 들어있고요. 플라스미드는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염색체에는 어떤 유전자가 없었는데 다른 플라스미드를 받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지 않던 유전적 형질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보통 이런 유전적 형질은 예를 들어 이제 생활사나 생장에 중요한 유전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는 유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유전자들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그 DNA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이 플라스미드 DNA를 이용해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불리는 DNA 재조합 기술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 생명공학 기술의 모태가 됩니다.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이 플라스미드에는 보게 되면 복제 원점 또는 복제 기점이라고 하는 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ORI 여러분 아시죠? 이 ORI가 있어야만 플라스미드는 스스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ORI가 없는 플라스미드는 플라스미드가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얘들도 이 세균의 염색체처럼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계속 다른 세포로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복제 원점을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플라스미드는 마치 지금 대장균 아마 플라스미드일 것 같은데요. 대장균의 염색체 DNA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 시타 모양으로 이렇게 이 시타 모양으로 복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플라스미드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해서 주의해서 알아봐야 될 그 플라스미드 중 하나가 여기 보이는 F인자라고 하는 플라스미드가 있습니다. 이 F인자, 즉 이 F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에피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이런 종류의 플라스미드를 에피솜이라고 하는데 에피솜은 뭐냐? 에피솜은 스스로 그냥 이 세포 안에 있고 염색체가 있죠. 그러면 이 플라스미드가 있는데 이 플라스미드가 스스로 염색체와 별도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염색체 안에 끼어 들어가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와 이 상태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에피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에피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F인자고요. F인자는 지금부터 이번 시간에 굉장히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F인자는 이 접합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접합 이 다음에 볼 텐데요. 접합과 대장균 사이 유전자 교환에 관여하는 중요한 플라스미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균과 세균 사이에서, 즉 세균 세포 사이에서 유전 물질을 교환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균은요, 영원히 무성 생식만 하지 않아요. 일종의 이것도 생식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다른 세균과 유전자를 교환함으로써 자기의 유전자를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접합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형질 전환이 있고 세 번째 형질 도입이 있습니다. 접합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균과 세균 사이에서 이 다리가 만들어지고요. 이 다리를 통해 가지고 한쪽의 DNA가 다른 쪽으로 건네집니다. 그리고 건너온 DNA가 원래 갖고 있던 자기의 염색체 DNA와 서로 재조합, 교차가 일어나서 재조합 DNA가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최종적으로는 항상 재조합 DNA가 형성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재조합되지 않고 여기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분해되면요. 이게 접합이 일어난 보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형질 전환은 자, 접합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세포 간에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접합이고요. 두 번째 형질 전환은요. 세균 세포 같은 경우는 자기 주변 환경에 있는 DNA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유전자의 그 비슷한 부위와 비슷한 유전자와 또 역시 재조합 염색체를 만드는 과정. 이게 이제 형질 전환이고요. 세 번째 형질 도입은요. 이거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즉 세균과 세균 사이에서 바이러스를 매개로 해가지고 유전자를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박테리오파지가 이 세균, 박테리오파지의 아주 극소수가 이 세균의 염색체 조각을 일부를 자기가 이 박테리아 입자 안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세균, 바이러스처럼 기능하니까 다른 세균에 붙었는데 이 안에는 이제 바이러스의 염색체는 없고요. 이 기존에 이제 다른 세균이 갖고 있던 이 DNA 조각, 염색체 조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조각과 서로 유전자 재조합을 일으켜서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가 형질 도입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차이를 잘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유전자 교환이 우리가 진핵생물에서 말하는 유성생식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유성생식은 정자와 난자의 DNA가 합쳐지는 것이죠. 사실 제가 다른 사람의 DNA를 제가 받아들여서 제 걸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DNA 교환과 생식이 분리되어 있는 게 바로 세균의 이런 어떤 유전자 교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식이 곧 유전자 DNA를 교환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내가 DNA 건네준 것들을 다른 난자의 DNA와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거죠. 이게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은 그냥 자기가 생식을 일으키지 않고 유전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균의 이 유전자 교환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균들은 거의 대부분 반수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반수체죠. 기존에 남아있던 것들, 세포질에 남아있던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지금 교환을 했잖아요. 빨간색과 초록색을 교환하는데 자 염색체에 끼어 들어있지 않고 세포질에 있는 DNA들은요 제한 요소 등에 의해서 다 분해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수체를 유지하게 돼요. 받아들이는 세포들은요. 자, 세균과 세균 사이에서 유전 물질이 교환된 현상을 최초로 보인 사람은 레더버그와 테이텀이 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의 실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어떤 영양 요구성 세균 Y10과 또 다른 영양 요구성 세균 Y24. Y10은 스레오닌, 류신과 같은 아미노산과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을 합성할 수가 없고요. 여기 Y24 같은 경우에는 비오틴, 그 다음에 페니랄라닌, 시스틴을 합성할 수 없습니다. 각각은 이것들이 필요하죠. 자, 이제 이 둘을 같이 키웁니다. 둘을 섞어요. 얘를 키워가지고 여기 섞습니다. 각각은 최소 배제에서 생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둘을 섞어가지고 잠시 후에 뒀다가 이것들을 최소 배지에 키우면 최소 배지에 원래 살 수 없는 애들인데 최소 배지에 자란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 이 상대방 걸로 채워져가지고 정상적인 원영양성 세균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게 되겠죠. 최소 배지에서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Y10과 Y2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전자의 어떤 재조합이 일어나서 전부 다 야생형 유전자로 바뀐 그런 어떤 원영양성 균지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더버그와 테이텀의 실험들을 좀 더 연결해서 데이비스가 U자관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어요. 데이비스는 그러면 유전자 교환이 어떻게 일어날까? 세포들이 멀리서 서로 보내줄까? 아니면 서로 접촉해서 일어날까? 데이비스는 서로 접촉해서 유전자 교환이 일어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균주 A와 균주 B 각각은 최소 배지에서 살 수 없죠. 근데 이제 균주 A와 균주 B를 섞어주는데 물리적으로 서로 붙지 않도록 중간 막을 해줬어요. 지금 중간 막을 해주고 섞어줬습니다. 물리적으로 세균들은 붙지 않지만 세균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구멍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막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최소 배지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영양 요구주 A와 B가 유전자 재조합이 되어가지고 원영양성 세균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접촉해야 된다. 즉 물리적인 접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실제로 두 세균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선모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성선모라고 합니다. 성선모를 이용해서 서로 끌어당겨서 가까이 접촉한 다음에 유전자 DNA를 교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성선모는 그 자체가 DNA 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성선모를 만드는 세포와 이제 두 세포는 한쪽이 성선모를 만들고 한쪽은 없는 애들이에요. 성선모를 만들 수 있는 세포끼리는 서로 이렇게 접합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피소음으로 이용되는 F인자가 이 F인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우리가 F 플러스 세포, 그 다음에 없는 세포를 F 마이너스 세포라고 하는데 F 플러스 세포와 F 마이너스 세포 사이에서만 바로 이런 접합이 일어난다. 그리고 F 플러스 세포가 성선모를 만들어서 즉 F인자에서 있는 어떤 유전자가 성선모를 합성해가지고 두 세포를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F인자에 이제 이 F인자가 복제되면서 그 복제된 단일 가닥이 F-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F-세포로 다 들어가게 되면 다 이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기존의 F-였던 세포도 F 플러스 미를 갖게 돼서 F 플러스 세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F 플러스와 F 플러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접합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아까 F인자가 에피솜이라고 했죠. F인자가 이 세균 염색체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세균 염색체 안에 들어가서 교차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삽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세포를 우리가 HFR 세포라고 얘기합니다. HFR 여기 이 세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HFR 세포는 F 플러스 세포와 마찬가지로 접합을 시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HFR 세포의 빨간색으로 지금 삽입된 지금 F 인자의 부위가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머지가 좀 남아 있죠. 자, 중간부터 쭉 들어가고요. 얘가 들어가면 이 원래 있던 이 숙주의 DNA도 숙주의 염색체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따라 들어가게 되고, 근데 모두 다 따라 들어가게 되면 좋은데 다 따라 들어가기에는 한 10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제 10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보통은 세균들도 막 움직이고 우리가 세균을 키우는 것도 막 진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이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끊어져요. 끊어지게 되고, 자, 이게 동종의 서로 그 세균이라고 하면 이 여기 유전자와 이 유전자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나서 재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F 플러스 세포가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F 마이너스 세포인데요. 그 이유는 자, 제가 아까 여기 그 힌트가 있어요. 자, 힌트를 드리면요. 자, 여기 지금 들어간 세포 있죠? 지금 세포라네. 들어간 F 플라스미드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가 여기 남아 있어요. 얘가 숙주의 염색체를 모두 다 끌고 들어가면 반대쪽에 있는 조금 남아있던 빨간색 부위까지 다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F 플러스 세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일부만 들어왔어요. 일부만 들어오면 얘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F 플러스 세포. 그냥 삽입도 못 되고 여기서 분해가 돼가지고 그냥 F 마이너스 세포를 여전히 유지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방금 전에 우리가 HFR 통해 가지고 한쪽 세균에서 다른 쪽 세균으로 유전자가 건너가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여기 이 그림 7.14에서는 자, HFR 세포는 F인자가 에피솜이기 때문에 HFR 세포 내부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 떨어져 나올 때 숙주의 유전자를 일부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락을 갖고 나왔죠. 그리고 이 F인자는 접합을 통해서 상대방 세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갔으면 같이 또 락을 갖고 들어가요. 그럼 이 락은 원래 있던 이 세균 세포의 락과 교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F인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F인자 안에 락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얘도 역시 락이 있죠. 그러면 한 세포 내에서 원래 세균 세포는 반수체인데 한 세포 내에서 락을 2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겠습니다. 전체 유전자가 2배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락이라고 하는 유전자에 한정적으로 2배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부분 2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균 중에 이런 부분 2배체를 만들어서 얘들의 우열 관계를 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기작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F 플러스, F 마이너스, HFR, 그 다음에 F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F 프라임 세포는 방금 전에 봤던 부분 2배체를 만드는 완전한 F가 아니라 F 인자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기존에 있던 다른 유전자가 섞여 있는 그런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F 인자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F 인자의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형태 사이에서 일어나는 접합 과정들의 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F 플러스와 F 마이너스 S는 모두 다 이제 F 플러스 세포가 되는 결과, HFR과 F 마이너스 세포에서는 HFR 세포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F 마이너스는 F 마이너스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전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F'과 F 마이너스 세포 사이에서는 둘 다 F 프라임 세포가 되는데, 일단 이제 이쪽 F 마이너스에서 F 프라임 세포가 되는 세포들은 부분 2배체를 형성한다는 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HFR 세포에서 F-세포로 접합이 일어나게 되겠죠. 쭉 갑니다. 자, 맨 앞쪽에는 당연히 이 F 플라스미드에 끼어 들어간 삽입된 부분 일부가 들어가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이 HFR 세포의 숙주 염색체 DNA 일부가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쭉 따라 들어가죠. 그런다가 이제 접합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딱 중단이 돼요. 그러면은 따라 들어가는 일부가 남게 되고 그 일부와 여기에 있는 F-세포 안에 있는 상동 부위가 있죠. 유전자 상동 부위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나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유전자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현상을 이용해서 뭘 했냐면요. 이 세균의 유전자 지도 작성하는데 이 현상을 이용했습니다. 즉 HFR 세포로 세균의 유전자 지도를 작성했다는 뜻이에요. 자, 대장균 유전체가 제가 아까 전체가 전달되는데 100분 정도 걸린다고 했었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전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간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믹서 같은 데를 넣어가지고 흔들어 주게 되면요, 얘가 접합된 부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접합 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접합 중단 기법을 이용해서 어떤 유전자들이 넘어가는지, 순차적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야,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자, HFR 세포에서 F-세포로 갔는데, 자, 아지라고 불리는, 자, 아지R이라고 불리는데, 이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내성 유전자가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 건너건 F-세포에서 언제부터 나타나냐면은, 한 8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쭉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TOR 이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타나죠? 한 10분 정도 지나서 나타나죠. 10분. 그 다음에 이제 락 플러스 유전자는 언제부터? 한 16분부터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갈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 25분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걸 봐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이 순서대로 이 HFR의 숙주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이 순서대로 따라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 들어가니까 이 순서가 이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순서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대장균, 세균의 유전자 지도를 작성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항생제 내성 유전자 또는 락이라든지 갈 같은 경우에는 영양 요구성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쉽게 표현형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유전자들의 그 유전자 지도를 작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양 요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 요구성 세균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세포는 영양 요구성 마이너스예요, 모두 다. 그리고 이쪽 세포는 플러스예요. 넘어가니까 HFR에서 넘어가니까 영양 요구성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해소가 돼가지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 유전자가 들어왔구나 안 들어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자 지도의 특성은, 유전자 지도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 요소가. 일단 유전자의 순서가 나오고요.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의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런 방법으로 만든 유전자 지도는요, 유전자 사이의 거리는 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즉, 아까 봤던, 이 아지 같은 경우에는 8분. 그 다음에, 지금 TON이군요. TOR이 아니라 TON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10분 들어가니까 이 아지와 TON 사이에는 2분 사이의 거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던 락 플러스 사이에서는 몇 분 사이에 10분과 16분 사이니까 6분의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락 플러스와 이 갈 사이에서는 16분과 25분이니까 9분의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의 거리가 시간으로 표시된다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봤던 건 접합이고요. 이제 형질 전환입니다. 형질 전환은 세균이 자기 주변에 있는 DNA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일반적인 형질 전환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DNA는 이중 나선이 되겠죠? 자, 이중 나선인데 두 가닥이 다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가닥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가닥만 받아들이고 이 해당되는 유전자와 상동 유전자와 서로 자리 바꾸면 여기도 한 가닥과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거죠. 지금 빨간색과 초록색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얘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하게 될 때 각자 복제를 따로 하게 되면요. 하나는 형질 전환이 안 된 세균, 하나는 빨간색으로 다 바뀐, 즉 형질 전환된 세균으로 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고요. 어떤 세균 같은 경우에는 두 가닥을 다 받아들여서 교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세균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DNA를 받아들인 형질 전환을 하느냐? 물론 모든 세균들이 하긴 하지만 효율성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효율성에서는 일단은 뭐 형질 전환 가능한 세포를 우리가 형질 전환 능 세포라고 합니다. 즉 형질 전환능 세포고요. 이 형질 전환능 세포는 일반적인 세포들은 다 있지만 형질 전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질 전환 능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제 세포에 염화칼슘을 처리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열 충격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전기장을 걸어준다든지 하게 되면요, 세포가 자기 주변에 있는 DNA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실험을 하게 되면요, 이런 형질 전환 실험을 할 텐데요. 그때 저희는 열 충격을 가해가지고 이 대장균들이 쉽게 형질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자, 형질 전환 얘기를 했었는데요. 형질 전환을 단순히 그냥 형질 전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유전자 지도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공효세포와 수용세포가 있습니다. 자, 공효세포에서 이 공효세포의 조각들을 우리가 이제 공효세포를 터트리고 그 안에 있는 DNA를 막 조각내요. 조각낸 다음에 이것들 수용세포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게 되면 어떤 건 A 플러스만, 어떤 건 B 플러스만, 어떤 건 C 플러스만 들어가가지고 형질전환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애들은 A, B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A, B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A, B가 같이 들어간 세포들이 많다는 얘기는 A와 B 사이가 굉장히 가깝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A와 B와 C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하는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A, B도 많겠고 B, C도 있겠고 하지만 A, C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A, C는 잘 없겠죠. 이렇게 이제 공동 형질 전환을 되는 것을 패턴들을 이용해서 세균의 유전자들의 순서를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비율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들 사이의 그 거리를 대략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들어 AB가 전체에서 한 0.1% 나왔다. 그럼 AC가 전체에서 약 0.02%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퍼센테이지를 이용해서 얘들 사이의 거리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싸하죠. 이런 방법들이 이제 이런 방법들이 형질 전환을 이용한 세균의 유전자 지도 작성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균 유전차 제가 아까 수평적 유전자 전달 통해 가지고 간다고 얘기했었죠. 동종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종 사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균들은 굉장히 나눔의 정신이 좀 투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종류의 세균이 예를 들어 항생제 내성 유전자에 갖게 되면 이 세균이 그 유전자를 다른 종류의 세균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 유전자 전달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대장균 유전체 약 17%는요, 다른 세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세균들은 뭐 세균뿐만 아니죠. 우리와도 마찬가지고요. 세균들은 세균끼리 같은 종이 아닌 다른 종의 세균끼리도 유전자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장균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대장균은 우리 몸에 아주 흔한 세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변의 분비물 중에 대변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 대장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 생물로 이용이 되어 왔어요. 대장균의 장점 하면은 먼저 굉장히 작다. 작은 크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작은 거는 손해일 수도 있지만 실험실에서 예를 들어 키우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사람을 키울 수는 없겠지만 뭐 큰 동물들을 키운다고 하면 공간적인 제약이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작은 크기는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빨리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얘들의 생활사는 굉장히 짧아요. 한 번 분열하는데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0분이면 긴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1시간이 30분이 1시간 20분에 3주기가 있죠. 이걸 이제 8시간으로 보세요. 8시간을 우리가 키워드리면 24주기를 두게 됩니다. 즉 처음에 한 세포가 2의 24승계가 되는 거예요. 2의 24승계 전 계산하기도 어렵지만 굉장히 큰 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분열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양의 어떤 이 세균 개체들을 쉽게 확보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장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액체 배지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액체 배지나 페트리 접시에서 쉽게 배양이 되고요. 유전체도 일단 작습니다. 유전체 여기 나와 있죠? 유전체도 작아요. 464만 베이스페어, 크네 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이 얼마인지 30억입니다. 30억 베이스페어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비하면 아주 뭐 티끌 같은 양이 되겠죠. 유전자 수도 많지 않습니다. 4,300개.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들. 그 다음에 돌연변이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돌연변이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전공학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들은 거의 대장균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장균의 생활사를 보여주고 있죠. 아까 봤던 접합 과정들이 있는 경우도 접합을 통해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유성생식과 같은 유전자 교환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성생식처럼 그냥 이분법으로 이분열로 이렇게 분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학이 여러 가지 기여를 했는데 먼저 유전자 조절에 대한 연구, 복제, 전사, 번역, 재조합과 같은 유전학적 이 과정들에 대한 연구. 여러분들이 그 유전자 발현 과정에서 유전자 발현 과정, 유전자 복제 과정이나 여러분 다 배우는 내용이 있죠. 텍스트에서 그 대부분 진핵생물의 것이 아닙니다. 원핵생물, 특히 대장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간단하기 때문에요. 진핵생물은 훨씬 더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균에서 유전적 구조 및 조직, 그 다음에 재조합 DNA의 주력자, 유전자 돌연변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연구들에 있어서 대장균은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바이러스 얘기를 해볼까요? 자 모든 생물은 다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심지어 세균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죠. 자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에 들어있는 핵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 단백질 껍질과 핵산인데 얘들이 계속 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껍질에 둘러싸인 핵산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복제 체계를 우리가 바이러스로 정의합니다. 바이러스는 모양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고 여기 생긴 모양도 있죠. 오른쪽은 인플루엔자, 플루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모양이라든지 핵산의 유형, 핵산의 유형이면 뭐 DNA냐, RNA냐, 또 DNA는 단일 가닥이냐, 이중 가닥이냐, RNA도 역시 단일 가닥이냐, 이중 가닥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박테리아 파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박테리아 파지를 연구하겠냐? 사람 바이러스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일단은 단순합니다. 대장균이 단순한, 세균이 단순한 것처럼 박테리아 파지, 즉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도 역시 단순합니다. 유전체도 작고요. 빨리 번식하고 그다음에 자손수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전학 연구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재료인 것이죠. 자, 보시게 되면 이 박테리아 파지의 그 생활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용균성, 용원성 주기로 구성이 됩니다. 이 두 주기를 모두 다 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람다 파지처럼 이 두 주기를 모두 다 하는 세균들 우리가
온건성 파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2 파지처럼 용균성 주기만 갖고 있는, 즉 세포를 죽이기만 하는 이런 어떤 파지를 우리가 독성 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성 파지는 계속 세포를 죽이고요. 람다 파지 같은 온건성 파지들은 세포를 죽이긴 하지만 일단 들어가면 용원성 주기도 할 수 있어요. 용원성 주기는 뭐냐면요. 이 파지 DNA가 또는 파지 RNA가 들어가면 숙주세포에 끼어 들어갑니다. 이 끼어 들어가고 숙주세포를 바로 죽이지 않고 숙주세포랑 같이 살아요. 자, 이렇게 끼어 들어간 파지를 우리가 프로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파지라고 하고요. 이런 용어성 주기를 돌다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세균에다가 자외선을 조사한다든지 뭐 좀 세균이 살아가기 안 좋은 조건을 준다든지 하면 얘가 탈출을 마음을 먹게 돼요. 탈출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 용균성 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용균성 주기는 들어가서 이 세균에 핵산이 들어가서 숙주 DNA를 분해시키고요. 자기를 막 이제 증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자에서 이 바이러스 껍질 있죠? 단백질 껍질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고요. 그 안에다가 자기가 합성한 자기의 DNA를 집어넣고 자기 핵산들을 집어넣고 터트리고 나오게 됩니다. 즉 용균성 주기의 결과는 세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균성 주기만을 하는 파지를 우리가 독성 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지는 세균처럼 증식하지는 않죠. 세균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배주에 올려놓으면 아까 봤던 것처럼 콜로니를 형성하면서 막 증식을 하면서 콜로니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콜로니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지가 증식한 겁니다. 파지는 세균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파지를 배양하기 위해서는요, 세균 세포랑 이 파지를 섞어요. 세균을 꽤 많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여기 패트리 디쉬에다가 도마를 합니다. 이렇게 딱 펴줘요. 그러면은 세균들은 막 왕창 자라겠죠. 세균 위에 잔디밭처럼 우리가 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잔디밭처럼 쫙 깔리고요. 자, 그 중에 이제 파지가 붙은 세균들은 파지에 의해서 죽게 되겠죠. 터트려서 죽어요. 터트려 죽으면은 그 부분이 투명하게 변합니다. 여기 지금 투명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대장균을 키우게 되면 대장균이 약간 색깔 흰색이기 때문에 약간 희끄무리한 데다가 이 파지가 들어있는 부분들은 세균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투명하게 보여요. 이렇게 파지가 들어있는 이 부분들, 세균이 죽어서 없어진 이 부분을 우리가 플라크라고 얘기하고요. 이 부분에는 파지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지를 골라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요. 자, 세균 세포 사이에서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는 세 번째 유형, 바로 이런 파지와 같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가는 형질 도입이 되겠습니다. 형질 도입은 어떤 세균에서 바이러스가 그 세균 유전자를 갖고 나와서 다른 세균에 전달해주고 거기서 교차와 재조합이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 어떤 식으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실험 과정들을 밝혀낸 그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레더버그와 이 진더가 한 실험인데요. 비슷해요. 아까 봤던 세균이 이렇게 있고요. 영양 요구성 세균들 두 균줄 있고요. 살모넬라 균을 가지고 실험을 했네요. 자, 두 균줄을 가지고 섞어 가지고 하게 되면 역시 원영양성 콜로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섞었는데 이게 필터로 나눠놨죠. 아까 그 실험에서는 나눠놨을 때는 각각 이 최소 배제에서는 성장을 못했죠. 그렇죠? 근데 성공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세균을 통과하지 못하고 접합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전자를 서로 교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콜로니가 생겼어요. 즉 원영양성 세균이 생겼단 말이죠. 어떻게 됐을까? 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바이러스가 관여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바이러스는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필터 사이를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형질 도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일반 형질 도입이 있습니다. 일반 형질 도입은 그냥 여기에 보이는 수많은 유전자들 있죠. 이런 유전자들을 그냥 유전자들을 무작위적으로 갖고 가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질 도입은요. 하지만 특수 형질 도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전자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람다 파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끼어 들어가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올 때 끼어 들어와서 나올 때 그 주변에 있는 유전자를 갖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어 들어간 부분이 정해져 있고 나올 때 이제 얘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 그 유전자만 갖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특수 유전자만 전달하는 걸 우리가 특수 형질 도입이라고 해요. 특수 형질 도입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 형질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일반 형질 도입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파지 DNA가, 자, 아까 생활살 보세요. 막 숙주 DNA 조각 내고 자기 DNA 막 늘어났죠? 자, 그리고 자기의 그 껍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껍질 안에 자기 파지 DNA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파지 DNA가 안 들어가고 숙주에 있는 염색체 조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세균 턱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도 이제 겉보기에는 파지처럼 보여요. 바이러스처럼 보이단 말이죠. 자, 이 중에 이제 이런 파지 DNA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이러스 DNA가 아니라 여기 있는 숙주에 있는 세균에 있는 DNA 염색 DNA 조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바이러스처럼 붙어가지고 여기다 자기의 유전자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해당 유전자 조각과 상동인 부분과 교차를 일으켜서 유전자 재조합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 형질 도입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역시 형질 도입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유전자 지도 작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숙주에 있는 DNA 조각들이 예를 들어 A, B, C가 있으면요. 조각 날 때 이렇게 조각 나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는 것들은 같은 조각에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같은 조각에 들어있으면은 형질 도입이 됐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형질 도입이 되겠죠. 자, 이런 과정들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단일 형질체는 필요 없고요. 공동 형질로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 형질로 들어간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힌트가 돼가지고 A와 B, 뭐 B와 C 사이에 이제 얘들 사이의 거리와 그다음에 그 위치 순서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유전자 지도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파지를 이용해서 숙주인 대장균의 유전자 지도 작성하는 걸 이제 얘기했었죠.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바이러스는 이 파지도 자체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유전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파지가 갖고 있는 유전체 내에서 유전자 지도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교차율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유전자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차율이 떨어지게 되고 멀면 멀수록 교차율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그런 선구적인 연구를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지가 갖고 있는 유전자 지도 작성하는 방법을요. 먼저 우리가 파지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형질. 파지 워낙 작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다만 파지가 만들어내는 플라크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유전자가 있습니다. H라고 한 유전자는요. 플라크의 투명과 불투명을 결정해요. H가 야생형의 H+면 불투명한 플라크를 만들고요. H-는 투명한 플라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유전자는요. 이 플라크의 모양을 예를 들어 R의 야생형은 작게 만들고요. R의 돌연변형은 크게 만들어줍니다. R의 돌연변형은 큰 플라크를 만들어요. 즉 플라크의 색깔과 모양을 보게 되면 H 어떤 것을 갖고 있고 R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 연구자들은요. 하나의 바이러스는 R-와 H+를 다른 거는 R+와 H-를 가진 두 바이러스, 균주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두 바이러스를 준비합니다. 두 바이러스를 하나의 대장균에 같이 감염시켜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안에 다 들어가게 되면요. 자, 둘이 서로 유전자 순서가 비슷하죠. 똑같겠죠. 같은 T2 바이러스니까. 자, T2끼리 같으니까 이 내에서 재조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조합이 발생하게 되면 재조합돼서 원래 H 플러스 R 마이너스와 H 마이너스 R 플러스가 비재조합형이에요. 자,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
얘들 사이 재조합돼 가지고 H 플러스 H 플러스 또는 H 플러스 R 플러스 H 마이너스 R 마이너스가 되는 재조합 파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조합 파지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앞서 우리가 재조합 빈도를 이용해서 유전자 지도 작성한 것과 비슷한 거죠. 부모형이 76%, 재조합형이 24%니까 전체에서 얘들이 차지하는 비중, 재조합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해서 두 유전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H와 R 또는 R과 다른 유전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요, 파지 내에 있는 유전체에 있는 여러 유전자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거리, 그 다음에 유전자들의 순서로, 즉 유전자 지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뭐 동물의 바이러스, 또 식물의 바이러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자, 동물과 식물의 바이러스는요, 파지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또 크기도 크고요. 그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많고 핵산도 다양해요. 동물 바이러스 중에 이중 가닥을 가지고 있는 DNA 바이러스로는요, 아데노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약간 일종이 되겠죠. 헤르페스 바이러스, 여러분 그 헤르페스 물집 아시죠? 여기 입가나 아니면 생식기 주변에 있는 포진을 만들어낸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두종 바이러스, 사람에서 여성의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이런 바이러스는 이중가닥 DNA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단일가닥 DNA 바이러스는 파보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개한테 감염이 돼가지고요, 치명적인 질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바이러스도 있고, 자, 식물에서는 대부분이 RNA 바이러스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고요. 여기 있는 바이러스는 여러분 여기 있는 바이러스는 그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레트로는 요즘 유명한 레트로, 옛날 복고 이런 걸 레트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역전사 요소, 즉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가지고 있는 효소들이 되겠습니다.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모두 다 RNA 바이러스가 되겠죠. 숙주에 그리고 자기의 RNA를 DNA로 바꾸어서 삽입을 시키는 그런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레트로바이러스 정의를 하는데, 레트로바이러스는 여러분 알고 있는 HIV, 우리한테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레트로바이러스 계열이 되겠어요. 레트로바이러스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맨 바깥쪽에 보게 되면요, 바이러스 당 단백질이 있어요. 막에. 여기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얘가 나올 때 갖고 나온 숙주의 인지질이 되겠습니다.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이 되겠고요. 그 내부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단백질, 캡시드가 들어있어요. 캡시드 있고, 그 캡시드 안에 내부에 RNA와 자기 유전체인 RNA와 역전사 요소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크게 이제 모든 레트로바이러스들이 게그라고 한 유전자, 그 다음에 폴이라고 한 유전자, 엔브라고 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게그 유전자는 캡시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폴은 자, 이 역전사 요소와 그 다음에 이 RNA에서 DNA를 바뀐 다음에 숙주 DNA로 삽입되는 데 쓰이는 삽입 효소가 있습니다. 이 삽입 효소를 코딩하고 있고요. 엔브 같은 경우에는 맨 바깥에 있는 이 바이러스 막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그폴 엠브는 모든 레트로바이러스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의 생활사를 보게 되게 되면요, 일단은 맨 바깥에 있는 당 단백질이 자기의 그 숙주세포의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요, 얘가 숙주세포와 같이 이중층 막이기 때문에 막과 막끼리 이렇게 함입이 되면서 서로 붙으면서 자기 그 DNA, RNA들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RNA는 역전사 요소에 의해서 DNA가 되겠고요. 이중가닥 DNA가 되면 이중가닥 DNA는 아까 얘기한 삽입 효소에 의해서 숙주의 DNA에 삽입되게 됩니다. 자, 숙주의 DNA에 삽입해서 숙주세포랑 같이 살아가다가 얘들이 이제 번역이 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유전자를 번역시켜가지고 자기 번역하게 되면 mRNA가 되는데, 사실 얘가 RNA 자체가 자기 그 유전체이기 때문에 이 RNA, 그 다음에 이 mRNA부터 만들어진 여러 그 단백질 껍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세포 막 표면에서 애들이 또 새로운 이 레트로바이러스 개체를 형성하면서 생활사를 마치게 돼요.
이 과정은 계속 돌게 되겠죠. 돌게 되겠고, 여러분 알고 있는 레트로바이러스 HIV 같은 경우에는 숙주세포가 도움 T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에서 우리의 이 적응 면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포를 숙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면역계가 나중에 다 붕괴가 되게 되죠. 그래서 면역계가 붕괴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끔 만드는 게 HIV의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HIV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자, HIV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 T세포를 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겠고 숙주로 삼고요. 자, 이 HIV는 사람에게 HIV1 타입과 HIV2 타입이 존재가 합니다. 근데 대다수 전 세계에선 HIV1 타입이 대부분이고요. HIV2 타입은 서아프리카에서만 이제 존재하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 이상이 감염됐고요. 그 중에 3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HIV1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HIV1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대부분 이제 침팬지, 고릴라를 통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 침팬지에 온 바이러스는 어디서 왔나 봤더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여기 보시면 빨간 머리 맹거비 원숭이와 큰 점 코 원숭이가 갖고 있던 이 레트로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두 레트로 바이러스가 침팬지에 공통 감염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레트로 바이러스가 서로 유사하니까 여기서 두 레트로 바이러스의 교차가 일어난 새로운 레트로 바이러스 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팬지의 이 레트로 바이러스는 침팬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오게 되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고리를 거쳐서 오게 돼서 레트로 바이러스들이 HIV 타입이 여러 타입들이 존재하게 돼요. 여러분. 이 HIV가 뭐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HIV는 이 역전사 요소를 갖고 있고요. 역전사 요소를 통해서 RNA 유전체가 DNA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역전사 요소가 굉장히 오류율이 높아요. 실수로 하는 거예요. 역전사 요소가 실수로 이 RNA를 정확하게 DNA로 이렇게 상보적인 DNA 못 갖다 붙이는데 이게 이 HIV한테는 숙주의 면역계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얘들이 복제를 할 때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전 바이러스의 항체를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 몸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돼서 새로운 항체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얘가 또 복제할 때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마치 숙주와 바이러스가 서로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숙주의 면역가가 준비를 하게 되면 얘는 또 바뀌고 또 숙주의 면역가가 여기 바뀐 애 준비를 하게 되면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T세포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계가 붕괴되는 거고요. 이런 어떤 아이러니하게 역전사 요소의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이 HIV가 사람한테 정말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좀 이 생물 세계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많이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뭐 바이러스 얘기가 많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느냐? 박쥐 얘기도 나오고요. 천생갑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바이러스들은요, 세균들도 자기들끼리 유전자를 교환하지만 바이러스들도 한 숙주에 공통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그 숙주 내에서 이 바이러스끼리 융합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바이러스끼리 서로 이렇게 유전자 교환을 통해서 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이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사람이 그 바이러스에 아직 항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항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되다 보니까 질병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독감 잘 아시죠? 독감 아시는데 이 독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제 독감을 일으켜요. 그런 호흡기 질환을 우리가 독감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조류와 포유류를 감염시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A형, B형, C형이 있는데요. 주로 A형과 B형이 사람을 감염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A형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A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이러스의 표면에 헤마글루티닌과 뉴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두 종류의 이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헤마글루틴 같은 경우는 16종이 존재하고요. 번호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뉴라미니데이즈가 9종이 존재하는데 이 16종과 9종에 그러니까 1번부터 16번 있을 거고 얘는 1번부터 9번이는데 H1N1 하면은 헤마글루틴 1번 그 다음에 뉴라미니데이즈 1번이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예전에 1918년 때 유행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수천만 명을 죽인 스페인 독감의 H1N1이 되겠고요. 아시아 독감 같은 경우에는 H2N2, 홍콩 독감 같은 경우 H3N2 같은 그 다음에 돼지 독감은 다시 H1N1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이런 H와 N의 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과 조류와 돼지의 바이러스가 어떤 돼지를 감염시켜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H1N1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는 이 인간과 조류와 돼지의 바이러스가 섞여 가지고 만들어진 기존에 없었던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은 그러니까 조류와 돼지, 즉 닭과 돼지를 함께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근처에 키우게 되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 야생생물들 또는 야생생물과 접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우리 몸에 감염되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바이러스와 새로운 어떤 결합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 인류의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갈수록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고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세균의 유전과 그 다음에 예, 세균 유전자의 전달 방식인 뭐 형질 전환, 그 다음에 형질 도입,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 이 접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바이러스의 유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숙제로서 교과서 205페이지에 14번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가 되겠죠? 중간고사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해 보고 여러분 조만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